그날 이후 김민준 교수의 세상은 흑백이 되었다. 매일 아침 6시 정각, 알람 소리 없이도 기계처럼 눈을 떴을 때 그는 늘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나는 왜 아직도 눈을 떠야 하는가? 천장을 향해 열린 눈은 아무런 감흥 없이 회색빛 콘크리트를 담을 뿐이었다. 옆자리는 2년째 싸늘하게 비어 있었다. 아내 윤희가 떠난 후 침대는 그의 몸무게만큼만 온기를 머금었다가 공기 중으로 흩어버렸다. 그는 몸을 일으켜 습관처럼 발을 바닥에 디뎠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의 하루는 오차 없는 톱니바퀴처럼 굴러갔다. 6시 15분. 세면과 면도. 거울 속에는 무표정한 늙은 남자가 서 있었다. 깊게 팬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모든 빛을 잃어버린 공허한 눈동자. 그는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고역이었지만 평생을 지켜온 단정함이라는 원칙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윤희는 그의 단정함을 늘 칭찬했었다. 6시 45분. 아파트 단지 산책. 그는 언제나 같은 길을, 같은 보폭으로 걸었다. 새벽 공기를 마시는 다른 노인들의 활기찬 인쇄도 그는 가볍게 고개를 까딱할 뿐 입을 여는 일은 거의 없었다. 대화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었고 지금의 그에게는 모든 에너지가 슬픔을 견디는 데 쓰이고 있었다. 7시 30분. 아침 식사. 메뉴는 늘 같았다. 토스터에서 갓 구워낸 식빵 한 조각과 우유 한 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음식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연료처럼 기계적으로 삼켰다. 식탁 맞은편의 빈 의자가 그를 집요하게 응시했다. 예전에는 그 자리에 윤희가 앉아 조잘거리며 오늘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침묵만이 앉아 있었다. 식사를 마치면 그는 서재로 들어갔다. 그의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시간이 멈춘 공간이자 그의 세상 전부였다. 사방의 벽을 가득 메운 책장에는 문학 서적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그리고 방 한쪽에는 윤희의 손길이 닿은 물건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녀가 쓰던 안경, 마지막으로 읽던 책, 뜨담한 스웨터와 털실 바구니까지. 공기 중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라벤더 향과 낡은 책 냄새가 뒤섞여 희미하게 떠다녔다. 그는 창가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눈은 활자를 따라갈 뿐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영혼은 온통 과거의 기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렇게 오전 시간을 보내고 일주일에 2번 그는 장을 보러 집을 나섰다. 그에게 외부 세계와의 유일한 물리적 접점은 바로 엘리베이터였다. 그는 그 좁고 폐쇄된 공간을 견딜 수 없이 싫어했다. 낯선 사람과 몇 초간의 침묵을 공유해야 하는 어색함.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는 언제나 아랫집 여자를 마주쳤다. 이수연. 그는 경비원과의 대화를 통해 우연히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늘 그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쯤 어딘가에서 나타나 함께 타곤 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몇 번 반복되자 그는 그녀가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쾌한 의심마저 품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도 어김없었다. 1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문 밖에 서 있던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녀의 미소는 아침 햇살처럼 밝았지만 민준에게는 그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감정 표현일 뿐이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까딱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공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엘리베이터 문 위에서 깜빡이는 숫자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14, 27, 13, 12. 그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을 때 무심코 그녀의 손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그녀는 작은 바이올렛 화분을 품에 안고 있었다. 나이 든 사람의 손답게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군데군데 검버섯도 피어 있었지만 그 손은 이상하게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화분을 감싸 쥔 손길에는 섬세한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흙이 묻은 손톱 끝,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그녀가 이 작은 생명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윤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윤희도 꽃과 나무를 사랑했다. 주말이면 부부는 교회의 작은 텃밭으로 향했다.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상추를 심고 토마토를 따던 아내. 그녀의 손 역시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다. 생명을 키워내는 따뜻하고 강인한 손. 민주는 아내의 그 손을 잡고 흙냄새를 맡는 것을 좋아했다. 자신도 모르게 이수연의 손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민주는 화들짝 놀라 시선을 거두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다. 불쾌했다. 감히 낯선 여자의 손에서 아내의 그림자를 보다니 이것은 아내에 대한 배신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얼굴을 더욱 굳혔다. 띵! 1층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냈다. 문이 열리자 그는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갔다. 뒤에서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는 이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자동문을 지나 아파트 단지를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그 손의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았다. 흙이 묻은 손톱,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던 따스한 생명력. 그것은 그의 흑백 세상에 아주 미세하고 희미하게 번진 원치 않는 유채색의 얼룩과도 같았다. 이수연은 닫힌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방금 전 황급히 사라진 윗집 남자. 김민준 교수의 굳은 뒷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녀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저렇게 온몸으로 가시를 세우고 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자리한 슬픔의 그림자를 그녀는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다. 전직 수간호사였던 그녀는 사람의 표정 뒤에 숨겨진 고통을 읽는 데 익숙했다. 김 교수의 고통은 짙고 오래된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의 아파트는 김 교수의 집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풍겼다. 비록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공간 곳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거실 벽에는 미국에 사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의 사진이 가득 걸려 있었고 베란다에는 그녀의 작은 자부심인 아담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틔우고 때가 되면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 작은 생명들이 그녀의 유일한 말벗이었다. 그녀는 사온 흙과 비료를 베란다 한쪽에 내려놓고 바이올렛 화분을 정성스럽게 살폈다. 보라색 꽃잎이 벨벳처럼 고왔다. 이 작은 화초를 돌보는 것처럼 누군가의 마음도 돌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수연의 외로움은 김민준의 그것과는 결이 달랐다. 그의 외로움이 상실에서 온 날카로운 고통이라면 그녀의 외로움은 그리움에서 온 무딘 통증이었다. 자식들은 모두 성공해서 먼 타국에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물리적 거리는 거대한 감정의 강이 되어 그녀와 자식들 사이를 흘렀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화상통화는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큰 슬픔이었다. 화면 속에서
재롱을 부리는 손주들을 보며 웃다가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통화가 끝나고 검게 변한 화면이 그녀의 외로운 얼굴을 비출 때 집안을 가득 채우는 정막은 청음망은의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다. 아이들이 떠난 텅 빈 둥지. 그녀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떠나보낸 것이었기에 그 누구에게도 섣불리 외롭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여느 때처럼 아들과의 화상통화를 마친 날이었다. 손주가 감기에 걸려 칭얼거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따뜻한 죽이라도 끓여주고 싶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약 잘 챙겨 먹으렴 이라는 무력한 말뿐이었다. 통화가 끝난 후 이수연은 한참 동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문득 윗집 남자가 떠올랐다. 그 역시 혼자였다. 늘 같은 시간에 나가고 들어오는 규칙적인 생활. 하지만 그에게서는 생활인의 활기가 아니라 겨우 하루를 버텨내는 자의 처절함이 느껴졌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유독 더 수척해 보였다. 저분도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실까? 한번 피어오른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오지랖일지도 모른다.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픈 손주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 또 다른 외로운 영혼을 향한 연민으로 옮겨 붙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언가 해야만 했다. 평생을 누군가를 돌보는 것으로 살아온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했다. 무엇을 할까? 고민은 길지 않았다. 기력이 쇠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국물이 최고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정성껏 손질해 보관해둔 연계를 꺼냈다. 삼계탕. 가족들이 여름마다 지쳐있을 때 그녀가 을에 끓여주던 보양식이었다. 주방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찹쌀을 씻어 불리고 대추와 밤을 씻어 준비했다. 마늘의 껍질을 까고 황기와 인삼을 깨끗이 닦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하고 빨랐다. 닭의 배를 갈라 불린 찹쌀과 재료들을 채워넣고 다리를 꼬아 고정하는 손길은 마치 섬세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신중했다. 커다란 냄비에 닭을 안치고 물을 부어 불 위에 올렸다. 곧이어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인삼의 쌉쌀한 향과 대추의 달큰한 향이 어우러져 그녀의 후각을 자극했다. 그 냄새는 단순히 음식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의 냄새였다. 아들딸이 어렸을 적 삼계탕을 끓이는 날이면 아이들은 주방을 떠나지 못하고 킁킁거리며 엄마, 언제 다 돼요? 라고 보채곤 했다.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당신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야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닭다리를 뜯던 아이들의 모습. 그런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남편의 눈빛, 주방을 가득 채웠던 웃음소리와 행복한 대화들. 이수연의 눈가의 물기가 어렸다. 행복했던 기억은 때로 날카로운 칼이 되어 현재의 외로움을 더욱 아프게 도려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지금 이 음식을 먹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는 지금 윗집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했던 과거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무언가라도 온기를 나누고 싶은 현재의 자신을 위해 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1시간 반쯤 지났을까. 뽀얀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고 살코기는 젓가락만 대도 스르르 발라질 정도로 부드럽게 익었다. 이수연은 불을 끄고 가장 먹음직스러운 닭 한 마리를 건져본 용기에 조심스럽게 담았다.
갓 담근 깍두기도 작은 통에 따로 담았다. 보온 용기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을 때 그녀의 심장이 살짝 떨려왔다. 괜한 짓을 하는 걸까? 화를 내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옮겼다. 한층 위, 천리무역 지호, 익숙하지만 한 번도 다가서 본 적 없는 문 앞에 섰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온기를 품은 용기가 그녀의 손 안에서 묵직하고 따뜻했다. 김민주는 서재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아니, 읽는 척하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그의 집중력은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 책의 글자들은 의미를 잃고 눈앞에서 흩어지는 개미떼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아랫집 여자의 손. 그 손에 들려있던 바이올렛 화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이미지는 끈질긴 잡초처럼 그의 의식 한구석에 뿌리를 내리고 그를 괴롭혔다. 그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죽은 아내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벅찬데 왜 의미 없는 타인의 이미지를 떨쳐내지 못하는 것인가? 그는 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 윤희의 얼굴을, 그녀의 미소를,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리려 애썼다. 기억은 안개처럼 희미했다.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오히려 방금 전에 그 손이었다. 띵동. 그때 정적을 깨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그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택배나 우편물은 보통 경비실에 맡겨졌다. 그는 못 들은 척 다시 책을 펼쳤다. 하지만 초인종 소리는 끈질기게 다시 한번 울렸다. 띵동. 신경질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도 잊었다. 문고리를 잡고 거칠게 열었을 때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상념을 어지럽히던 그 여자.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따뜻해 보이는 보온 용기를 들고 있었다. 그 모습에 민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교수님, 저녁 식사는 하셨는지요? 이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부드러웠다. 쓸데없는 오지랖인 줄은 압니다만 음식을 좀 많이 해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드셔보시라고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민준의 시선은 그녀의 손에 들린 보온 용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것이 무엇이든 그는 받고 싶지 않았다. 타인의 온정, 타인의 동정. 그 모든 것은 그가 2년 동안 애써 쌓아 올린 견고한 벽을 위협하는 것들이었다. 그는 입을 열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수연이 아마도 내용물을 보여주려는 듯 보온 용기의 뚜껑을 살짝 열었다. 그러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진하고 구수한 냄새가 좁은 현관 복도로 퍼져나갔다. 그 냄새, 인삼과 대추, 마늘이 어우러진 삼계탕의 그 향기, 그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치는 순간 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고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속수무책으로 터져버렸다. 10년 전 여름이었다. 그는 부교수 승진을 위한 논문 마감으로 몇 주째 밤샘을 이어가고 있었다. 몸은 청은망은이었고 정신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다. 그날도 자정이 다 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그를 맞았다. 아내 윤희가 환한 미소로 그를 반겼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어서 와요.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당신 기운 없는 것 같아서. 당신 좋아하는 삼계탕 좀 끓였지. 식탁 위에는 뚝배기에서 김이 펄펄 나는 삼계탕이 놓여 있었다. 뽀얀 국물,
부드러운 살코기. 그는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다. 그런 그를 보고 윤희는 직접 닭살을 발라 그의 앞접시에 놓아주었다. 먹고 힘내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 논문이 중요해요. 당신 몸이 중요해요. 그녀의 잔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악이었다. 그는 아내가 발라준 살코기를 소금에 찍어 입에 넣었다. 따뜻한 온기가 입안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의 사랑이었고 걱정이었으며 위로였다. 맛있다. 그의 말에 윤희는 아이처럼 기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 삼계탕의 구수한 냄새, 따뜻한 집안의 공기. 그것이 바로 김민준이 기억하는 행복의 완전한 형태였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이수연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다. 민준은 숨을 헐떡였다. 행복했던 기억의 파도는 순식간에 거대한 슬픔의 해일이 되어 그의 심장을 덮쳤다. 눈앞에 이 여자가 감히 신성한 아내의 기억이 담긴 음식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친절은 그의 눈에 모독으로 비쳤다. 아내의 자리를, 아내의 기억을 어설프게 흉내내며 침범하려는 불경한 행위로 느껴졌다. 그의 눈에 이성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깊은 고통만이 남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알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수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위압적인 태도에 이수연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동정 따위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는 이런 쓸데없는 짓으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이수연의 마음에 박혔다. 그녀는 상처받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손에 들린 보온 용기가 갑자기 너무나도 무겁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쿠앙,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문을 세차게 닫아버렸다. 문이 닫히고 그는 차가운 철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복도에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삼계탕 냄새가 그의 코끝을 계속해서 찔렀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단단했던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를 입은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아내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그는 세상과 자신 사이에 거대한 벽을 쌓았다. 그리고 오늘 그는 그 벽을 넘으려 했던 가느다란 손길 하나를 잔인하게 내쳤다. 벽 안쪽은 안전했지만 지독하게 외로웠다.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그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이후 희철에게 지호의 문은 굳게 닫혔고 일사에게 이호의 마음도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수연은 복도에서 김민준 교수와 마주칠까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그녀는 친절을 베풀려다 경멸을 돌려받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다. 따뜻한 음식이면 굳은 마음도 녹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은 순진한 착각이었다. 세상에는 온기로는 녹일 수 없는 더 깊고 차가운 얼음성도 존재하는 법이었다. 그녀는 베란다 정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시든 잎을 떼어내고 흙을 만지며 상처받은 마음을 달랬다. 식물들은 말이 없었다. 그녀의 서툰 친절을 비웃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손길을 받아내고 물과 햇볕에 화답하며 푸른 잎을 튀울 뿐이었다. 그녀는 식물들의 그 정직함이 좋았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일상은 다시 건조한 궤도를 되찾아갈 무렵이었다. 어느 평일 오후
별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었던 이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이 엄마, 할매여우니 문 앞에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얼굴들이 서 있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 내외와 두 손주, 7살 민호와 5살 서현이었다. 예고도 없는 깜짝 방문이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이수연의 눈에 금세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고 며느리의 손을 잡고 손주들의 얼굴을 연신 쓰다듬었다. 텅 비어 있던 그녀의 집은 순식간에 캐리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행복한 대화로 가득 찼다. 고요했던 아파트는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 생기로 넘쳐났다. 아빠 출장 오시는 김에 저희도 휴가 내서 같이 왔어요. 엄마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요. 아들의 말에 그녀는 웃고 또 울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면 너머로만 보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그날부터 이수연의 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 거실에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어지럽게 널렸고 주방에서는 하루 종일 맛있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불고기와 잡채를 만들고 아들이 그리워하던 된장찌개를 끓였다. 식탁에 둘러앉아 오순도순 밥을 먹는 것. 혼자서는 너무 커서 텅 비어 보였던 식탁이 이렇게 꽉 찰 수도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격스러웠다. 밤이 되면 그녀는 손주들을 양팔에 끼고 잠이 들었다. 아이들의 작고 따뜻한 숨결, 잠꼬대를 하는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사무쳤던 외로움을 모두 잊었다. 며칠 전 겪었던 모욕감과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했다. 지금 그녀의 세상은 오직 사랑하는 가족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쳤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실을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했고 소파를 방방 삼아 뛰어놀았다. 민호는 공룡 로봇을 조종하며 크앙하고 소리를 질렀고 서현이는 만화 영화 주제가를 목청껏 따라 불렀다. 얘들아, 아래층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니까 살살 뛰어야지.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들을 타일렀지만 아이들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수연은 그런 손주들의 모습을 보며 애들이 다 그렇지. 뭘 괜찮다, 괜찮아 라며 오히려 아이들 편을 들어주었다. 그녀에게 아이들의 소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그 소음은 그녀의 집이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표였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음악은 바로 위층에 사는 김민준에게는 끔찍한 소음 공해에 지나지 않았다. 김민준의 집은 절대적인 침묵이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그는 그 침묵 속에서 책을 읽고 사색하고 아내를 추억했다. 그에게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의 내면을 지키는 견고한 성벽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리였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다. 아이들이 악을 쓰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굉음, 그리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발소리. 소음은 예고 없이 그의 고요한 세계를 침범했다. 그는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도 천장에서 울리는 소리에 미간을 찌푸려야 했다. 섬세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려 해도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불쑥 끼어들었다. 특히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그가 가장 예민해지는 시간에 소음은 극에 달했다. 그의 인내심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아래층에서 벌어지는 소란의 원인이 이수연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음식통을 들고 찾아왔던 여자. 자신의 거절에 상처받은 표정을 짓던 여자. 그는 속으로 비웃었다. 남에게 음식을 강요하는 사람이니. 층간소음에 무감각한 것은 당연한 이치지. 그에게 이수연은 이제 상식도 배려도 없는 이기적인 이웃일 뿐이었다. 그날의 불쾌했던 기억과 지금의 소음 공해가 합쳐지면서 그녀에 대한 그의 반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상처를 헤집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마저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다. 김민주는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으앙 하는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와 함께 무언가 넘어지고 깨지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연이어 어른들의 당황한 목소리와 아이를 달래는 소리가 뒤섞여 그의 귀를 때렸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무질서하고 폭력적인 소음으로부터 자신의 세계를 지켜야만 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옷을 꿰어 입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아내를 잃었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차가운 살기마저 띠고 있었다. 김민주는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인내심 따위는 없었다. 쿵쿵쿵. 그의 구둣발 소리가 비상계단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렸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분노는 더욱 단단하게 응축되었다. 지난 2년간 그가 지켜온 고요한 왕국을 침범한 무례한 이웃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 했다. 질서가 무엇인지, 타인에 대한 존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했다. 전직 문학 교수로서 그는 언제나 무지하고 무례한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의무감을 느끼곤 했다. 14층 복도에 다다랐을 때 그는 목적지인 하카우 2호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초인종을 누르기 위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먼저 열렸다. 문 안쪽에는 외출 준비를 마친 이수연의 가족이 서 있었다. 이수연은 손주 서연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녀의 아들은 아들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즐거운 나들이에 대한 기대로 설렘이 가득했다. 그들의 행복하고 단란한 모습은 김민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타인의 평화를 짓밟는 이기적인 집단처럼 보였다. 교수님. 가장 먼저 그를 발견한 이수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불렀다.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도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김민주는 그들의 인사를 무시했다. 그는 오직 이수연만을 노려보며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다. 밤늦은 시간에 이게 무슨 무례한 소란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복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가족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이수연의 아들이 황급히 앞으로 나서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아이들이 잠시 장난을 치다가 앞으로 주의시키겠습니다. 하지만 김민주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이수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주의요. 지난 며칠간 당신 댁에서 나는 소음은 주의라는 말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이 공동주택이라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그의 말투는 점차 공격적으로 변해갔다. 이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었다. 수치심과 당혹감에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조이송 합니다. 아이들이 오랜만에 와서 조금 들떴나 봅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녀가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오히려 김민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아이들 핑계를 대는 겁니까?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손주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만하십시오. 그 순간 이수연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며칠간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모욕감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교수님이라고 부르기도 아깝군요.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일부러 소란을 피웠습니까? 아이들이 오랜만에 할머니 집에 와서 기뻐하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녀의 격앙된 목소리에 복도 전체가 울렸다. 아이들은 겁을 먹고 엄마, 아빠의 다리 뒤로 숨었다. 김민주는 그녀의 방역에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더욱 차가운 표정으로 응수했다. 자기 집에서 기뻐하는 자유만큼 자기 집에서 조용히 쉴 권리도 중요한 법입니다. 당신 같은 이기적인 사람은 그런 기본적인 이치도 모르는 것 같군요. 이기적인 사람이요. 이수연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 안에 있던 마지막 둑이 무너져 내렸다. 누가 누굴 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매일 죽은 사람처럼 어두운 얼굴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주변 사람 숨 막히게 하는 건 생각 안 하게 보셨어요. 세상의 고통을 가진 사람이 당신 혼자인 줄 아십니까? 당신이 아는 그깟 슬픔이 전부인 줄 아세요.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절규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외로움도 있다는 걸 아시기나 하세요. 자식들이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손주들이 안고 싶어도 안아줄 수 없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외로움 말입니다. 당신은 적어도 추억할 아내라도 있었잖아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김민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추억할 아내라도 있었잖아요. 그 말은 그의 가장 신성한 슬픔을 난도질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보다 더 무서운 외로움이라는 그녀의 절규는 그의 굳은 심장을 세차게 흔들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수연의 아들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 그만해. 이러지 마. 그는 김민준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리고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한 아이들을 달래며 아내와 함께 서둘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이수연은 아들의 손에 이끌려가면서도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김민준을 돌아보았다. 순식간에 복되는 정적이 찾아왔다. 시끄러웠던 아이들의 소리도, 격앙된 어른들의 목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텅 빈 공간에 남은 것은 김민준.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싸움에서 이겼다. 그는 마침내 원하던 침묵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시끄러웠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절규, 그리고 그의 심장을 꿰뚫어버린 마지막 한마디. 당신은 적어도 추억할 아내라도 있었잖아요. 그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서 방금 전 자신이 내뱉은 잔인한 말들과 그보다 더 잔인하게 자신에게 되돌아온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승리의 쾌감은 없었다. 오직 거대한 공허함과 지독한 자기 혐오만이 쓰나미처럼 그를 덮쳐왔다. 김민준은 유령처럼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닫자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완벽한 침묵이 그를 맞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죄책감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었고 그의 이기심을 증폭시키는 확성기였다. 사방의 벽이 그를 향해 소리 없이 비난을 퍼붓는 듯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래층 여자의 마지막 절규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메아리 쳤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외로움도 있다는 걸 아시기나 하세요. 당신은 적어도 추억할 아내라도 있었잖아요. 그 말들은 독화살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을 관통하고 그가 지난 2년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며 쌓아 올린 슬픔의 성벽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내를 잃은 슬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그 슬픔을 방패 삼아 세상과 단절했고 때로는 무기 삼아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다.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도 거대했기에 타인의 작은 감정 따위는 돌아볼 여유도 필요도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오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슬픔보다 더 깊을지도 모르는 타인의 시면을 엿보았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외로움.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는 아내를 잃었지만 그녀와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수십 년의 세월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의 집 곳곳에는 아내의 온기가, 흔적이, 이야기가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의 슬픔은 있었던 것의 상실에서 오는 고통이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외로움은 없는 것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에서 오는 고통일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자식들, 안고 싶어도 안을 수 없는 손주들. 그녀의 삶은 텅 빈 기다림의 연속일지도 몰랐다. 그는 한 번도 그런 종류의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김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아내 윤희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활짝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 그는 늘 이 사진을 보며 위안을 얻곤 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아내의 미소가 그를 꾸짖는 것처럼 느껴졌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그가 아직 강단에 서던 시절 위층에 신혼부부가 이사를 온 적이 있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집들이 소음에 그가 신경질을 내자 윤희가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었다. 여보, 너무 화내지 말아요. 저 사람들은 지금 한창 좋을 때잖아요. 다들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너그럽게 생각해요. 우리 그때 그는 아내의 말을 잔소리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너그러움. 그는 아내가 죽은 후 그 단어를 잊고 살았다. 그는 자신의 슬픔에만 몰두한 나머지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편협한 괴물이 되어버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소음으로 치부하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음식을 동정으로 매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다음 날 아랫집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그가 그토록 증오했던 아이들의 발소리도 웃음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아마도 어제의 일로 충격을 받고 서둘러 떠난 모양이었다. 그는 원하던 평화를 되찾았지만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다. 오히려 그 텅 빈 고요함이 그의 죄책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아래층에서 들려올지 모를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랐다. 오후가 되자 그는 더 이상 집안의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14층 베란다. 이수연의 작은 정원이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그녀는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무언가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처럼 식물에 물을 주거나 시든 잎을 떼어주는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다. 해질 역해 붉은 노을이 그녀의 마른 어깨 위로 힘없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 같은 유리 조각처럼, 혹은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그는 깨달았다. 저 모습이 바로 그녀가 말했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외로움의 실체라는 것을, 어제 복도에서 절규하던 격한 모습보다 저 말없는 침묵의 뒷모습이 훨씬 더 큰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김민주는 가슴을 무언가가 세게 짓누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후회였다. 뼈저린 후회였다. 그는 자신의 잔인한 말들이 그녀의 연약한 영혼을 어떻게 핥히고 지나갔는지를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그는 소음을 잠재운 것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삶에 깃들어 있던 마지막 남은 작은 생기마저 꺼뜨려 버린 것이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릴 때까지 그녀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김민준의 마음속에서 단단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2년간 그를 지배했던 슬픔과 분노의 자리에 이제는 낯선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깊은 부채감과 함께 피어나는, 어떻게든 이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는 절박한 바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주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다. 밤새 옅은 잠과 악몽을 오간 탓에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창밖을 내다보자 어둠에 잠긴 14층 베란다가 보였다. 어제 저녁, 석양 속에 쓰러질 듯 앉아있던 그녀의 위태로운 뒷모습이 다시금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사과를 해야 한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사과하는 것이 마땅했다. 평생을 학생들에게 원칙과 도리를 가르쳐온 그였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그 원칙을 실행해야 하는 입장이 되자 한없이 무력하고 비겁해졌다. 무슨 말을 어떻게 건네야 할까? 미안합니다 라는 단 한마디가 천근만근의 무게로 그의 혀를 짓눌렀다. 그는 말의 힘을, 그리고 말의 폭력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말로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냈다. 이제 와서 건네는 가벼운 사과 한마디가 그 상처를 봉합할 수 있을 리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집 안을 초조하게 서성였다. 서재의 책들도, 거실의 클래식 음악도 그의 불안을 잠재워주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창밖, 아래층 베란다로 향했다. 그가 그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오전 내내 그녀는 베란다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놓인 작은 의자만이 그녀의 부재를 알리고 있었다. 그녀의 정원은 주인을 잃은 듯 어딘가 생기를 잃어 보였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베란다 낭안 가까이에 놓인 하얀색 난초 화분이었다. 호접란. 윤희가 살아있을 때 특히 좋아했던 꽃이었다. 우아한 날갯짓을 하는 나비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하지만 아래층에 호접나는 날개를 접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시들어가고 있었다. 연두빛이어야 할 잎사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몇 개 남지 않은 꽃잎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마치 어제 저녁 그가 보았던 이수연의 뒷모습처럼 모든 생명력을 잃어버린 모습이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옷장으로 다가가 몇 년 동안 입지 않았던 외출용 재킷을 꺼내 입었다. 아내가 사준 옷이었다. 옷에서는 희미한 조명 냄새와 함께
아내의 기억이 묻어나는 듯 했다. 그는 지갑을 챙겨들고 2년 만에 처음으로 필요가 아닌 목적을 가지고 집을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원예자재 전문점이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흙냄새와 풀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그의 흑백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생동감 넘치는 색채와 향기가 가득한 공간이었다. 그는 잠시 어색하게 서 있다가 가게 주인의 도움을 받아 난초 코너로 향했다. 난초가 시들시들한데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겠소? 그의 질문에 가게 주인은 여러 종류의 영양제와 비료를 추천했다. 그는 아내에게 어깨너머로 배웠던 지식을 총동원해 꼼꼼하게 성분을 살폈다. 윤희는 난초에 물을 줄 때마다 늘 신중했다. 난초는요, 관심이 너무 과해도 죽고 너무 무심해도 죽어요. 꼭 사람 마음 같죠. 적당한 거리에서 꼭 필요할 때만 마음을 줘야 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섬세한 손길로 난초 잎을 닦아주곤 했다. 그녀는 병든 난초를 살려내는데도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그녀만의 비법은 특별한 영양제에 있었다. 김민주는 여러 제품을 살피다 마침내 아내가 예전에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성분의 액체 영양제를 찾아냈다. 그는 그것과 함께 초보자도 알기 쉽게 병든 난초를 관리하는 법이 적힌 작은 책자 한 권을 골랐다. 그의 행동은 신중하고 진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 구매가 아니었다. 속죄를 위한 그만의 의식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서재 책상에 앉아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그의 만년필이 하얀 종이 위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수십 편의 논문과 칼럼을 써 내려갔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단 한 문장을 쓰는 것조차 너무나도 어려웠다. 죄송합니다. 라고 썼다가 지웠다. 너무 직접적이고 변명처럼 들릴 수 있었다. 어제의 일은 사과드립니다. 라고 썼다가 다시 구겨버렸다. 너무 사무적이고 차갑게 느껴졌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짧은 문장 하나를 적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는 듯 영양제와 책자를 작은 종이봉투에 담고 메모지를 그 위에 붙였다. 그는 다시 계단을 이용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일사 강기 위호. 며칠 전 그가 분노를 터뜨렸던 바로 그 문 앞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누가 볼세라 주위를 살핀 그는 마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첩보원처럼 조심스럽게 봉투를 문손잡이에 걸었다. 그리고는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닫고 등에 기댄 채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부끄러움과 긴장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그녀가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다. 거절당할 수도 있었다. 혹은 지난번의 음식처럼 그의 마음을 오해하고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1차로용 2호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가 걸어둔 작은 종이봉투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그의 사과가. 그의 뒤늦은 진심이 그녀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타인의 반응을 기다리며 애태우고 있었다. 메모지 내용. 호접란을 위하여 소란을 피워 미안합니다. 이수연은 그날 이후 웬만해서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은 예정보다 이틀 먼저 서둘러 돌아갔다. 어색해진 분위기 속에서 더 머무는 것이 모두에게 불편할 것이라는 아들의 배려였지만 그녀에게는 그 배려가 더 큰 상처로 다가왔다.
자신 때문에 아이들의 즐거운 휴가를 망쳤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아 그날 복도에서 있었던 끔찍한 언쟁을 몇 번이고 되새김질했다. 그의 경멸 어린 눈빛, 자신의 통제되지 않았던 절규, 겁에 질려 울던 손주들의 얼굴.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며칠이 지나 그녀는 더 이상 베란다의 식물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물이라도 줘야 했다. 그녀는 물뿌리개를 들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손잡이에 아무렇게나 걸려있는 작은 종이봉투를 발견했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또 다른 항해 쪽지일까? 아니면 경비실에서 온 공지문일까?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 안으로 가져왔다. 봉투는 작고 가벼웠다. 떨리는 손으로 내용물을 꺼냈을 때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작은 액체 비료 한 병과 얇은 책자, 그리고 곱게 접힌 메모지 한 장이었다. 책자의 표지에는 병든 호접란 살리기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메모지를 펼쳤다. 단정하지만 어딘가 망설임이 느껴지는 필체로 두 문장이 쓰여 있었다. 호접란을 위하여 소란을 피워 미안합니다. 이수연은 메모지를 든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는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이것은 분명 김민준 교수의 것이었다. 그가 자신의 시든 난초를 보고 이것을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사과는 너무나도 간결하고 우회적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정원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슬픔처럼 시들어가는 난초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살릴 방법을 고민했다. 직접 가게에 가서 영양제를 사고 책자를 고르고 서툰 솜씨로 메모지를 썼을 것이다. 그 차갑고 오만한 남자가 그런 번거롭고 세심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의 잔인했던 말들이 남긴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상처 위로 아주 작고 따뜻한 연고가 발라진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얼음벽에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베란다로 나갔다. 힘없이 고개를 숙인 호접란이 보였다. 그녀는 난초 화분 옆에 쪼그리고 앉아 책자를 펼쳐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연은 장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했다. 고맙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못 본 척 해야 할까? 마음이 복잡했다. 그때였다. 위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에 김민준이 서 있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의 표정 역시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마주쳤다가 이내 어색하게 바닥으로 향했다. 이수연은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좁은 공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난번의 격렬한 언쟁과 그 이전의 냉랭한 침묵과는 또 다른 조심스럽고 탐색적인 침묵이었다. 15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수연이었다. 평생을 아픈 사람, 까다로운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온 그녀의 직업적 본능이기도 했고 이 어색함을 끝내고 싶은 용기이기도 했다. 아,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조용한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선명하게 울렸다. 김민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물.
잘 받았습니다. 이수연이 덧붙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김민준의 얼굴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풀리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그는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아, 별것 아닙니다. 그저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난초를 무척 좋아해서 조금 아는 것이 있었을 뿐입니다. 아내, 그 단어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었다. 그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자 그의 깊은 상처의 이름. 이수연은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내고 있음을 직감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호접나는 뿌리가 숨을 쉬어야 하거든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는 마치 강의를 하는 교수처럼 혹은 아내에게 배운 것을 복습하는 학생처럼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함께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 특유의 열정이 희미하게 묻어났다. 그리고 잎사귀를 자주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먼지가 쌓이면 숨구멍이 막힙니다. 아내가 늘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이수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녀는 지금 난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난초를 사랑했던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아내를 깊이 사랑했던 한 남자의 추억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서툰 말들 속에서 그가 가시 돋친 갑옷 안에 숨겨두었던 진짜 모습을 어렴풋이 보고 있었다. 그는 단지 이기적이고 까다로운 늙은이가 아니었다. 깊은 상실감에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외로운 영혼일 뿐이었다. 띵!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짧았던 대화가 끝났다. 고맙습니다.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수연이 먼저 내리며 인사했다. 김민주는 대답 대신 어색하지만 분명한 동작으로 고개를 까딱였다. 두 사람은 아파트 현관을 나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다. 방금 전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짧은 대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적대감과 오해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조심스러운 이해에 싹이 트는 장소가 되었다. 두 사람의 얼어붙었던 관계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해빙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짧은 대화 이후 김민준과 이수연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그들은 여전히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서로를 피하거나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선을 외면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조용한 아침 인사가 오고 갔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교수님도요. 그 평범한 인사말 속에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심스러운 온기가 담겨 있었다. 김민준의 일과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아침마다 창가에 서서 아래층 베란다를 내려다보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선물한 영양제와 책자가 효과가 있는지 궁금했다. 며칠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시들어가던 호접란의 잎사귀가 조금씩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진심이 받아들여진 것 같은 기분에 저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베란다에서 난초 화분을 들고 낑낑거리는 이수연의 모습을 보았다. 분갈이를 하려는 듯 보였지만 혼자서는 꽤나 힘에 부치는 눈치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또다시 오지랖을 부리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는 지난번처럼 망설임 끝에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집을 나섰다. 그는 복도에서 일부러 서성이다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이수연과 마주쳤다. 이 선생,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색해. 그는 선생이라는 호칭을 택했다. 네, 교수님. 그녀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까 보니 난초 분갈이를 하려는 것 같던데.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집에 쓰지 않는 원예 도구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2년 만에 타인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능동적인 제안이었다. 그의 제안에 이수연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이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휘어졌다. 그녀의 미소는 엘리베이터에서 보던 의례적인 미소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미소였다. 그래 주시면 정말 고맙죠. 그날 오후 김민주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고 상자를 하나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상자 안에는 아내 윤희가 아끼던 작은 모종삽과 전지가위, 낡은 원예용 장갑이 들어있었다. 아내가 떠난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의 추억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는 그 상자를 들고 그녀의 베란다로 들어섰다. 이수연의 베란다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형형색색의 꽃들과 푸른 식물들이 저마다의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공간은 그녀를 닮아 따뜻하고 정갈했다. 여기 참 좋군요. 그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교수님 댁 서재만큼은 아니죠. 그녀가 웃으며 답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쪼그리고 앉아 분갈이를 시작했다. 김민주는 낡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난초를 화분에서 꺼냈다. 그는 썩은 뿌리를 능숙하게 잘라내고 새로운 흙을 채워 넣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의 손놀림은 무뚝뚝한 표정과 달리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이수연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흙을 만지는 그의 투박한 손에서 깊은 연륜과 다정함을 느꼈다. 함께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동안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다. 그들은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과거의 이야기로 넘어갔다. 제 아내는 이걸 애기 다루듯 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죠. 김민준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식물도 사람처럼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알아채는 게 주인의 몫이라면서요. 저는 늘 핀잔만 들었습니다. 문학 교수가 식물 마음 하나 못 읽는다고. 그는 아내 이야기를 하며 처음으로 미소를 보였다. 슬픔이나 그리움이 아닌 따뜻한 추억이 담긴 진짜 미소였다. 그 미소를 본 이수연의 마음도 편안해졌다.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 제 베란다를 정글이라고 불렀어요.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는 식물나라 여왕님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죠.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들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다. 지금은 이렇게 커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드네요. 성공해서 잘 사는 거 보면 대견하면서도 가끔은 이 집이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 실린 깊은 외로움을 김민주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 더 큰 공감이 되어 그녀에게 전해졌다. 그날 이후 14층 베란다는 두 사람의 공동 정원이 되었다. 김민주는 일주일에 2~3번 아내의 낡은 도구 상자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들은 함께 시든 꽃을 떼어내고 잡초를 뽑고 새로운 꽃 모종을 심었다. 작은 베란다에서 함께 땀 흘리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외로움을 나누었다. 그들은 더 이상 상처받은 윗집 남자와 위로가 필요한 아랫집 여자가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친구. 김민준과 이수연이 되어가고 있었다. 변화는 김민준의 집에서도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커튼을 굳게 치고 살지 않았다. 아침이 되면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다. 그의 집을 지배하던 낡은 책 냄새와 슬픈 추억의 향기 대신 아래층 정원에서 불어오는 싱그러운 흙냄새와 꽃향기가 스며들었다. 그는 더 이상 엘리베이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은 이제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오늘 우리 정원은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공간이 되었다. 어느 맑은 오후, 두 사람은 베란다 가꾸기를 마치고 작은 간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수연이 갓 끓인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다. 그들은 말없이 자신들이 함께 가꾼 화사한 정원을 바라보았다. 시들어가던 호접나는 어느새 새로운 꽃대를 밀어 올리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평화롭고 충만한 침묵이었다. 김민준과 이수연의 삶에는 새로운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하루는 더 이상 홀로 견뎌내는 시간의 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채워나가는 조화로운 리듬이 되었다. 아침이면 김민준은 더 이상 의무감으로 산책을 나가지 않았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이수연과 함께 나섰다. 나란히 발을 맞추어 걸으며 밤새 안녕했는지, 어젯밤엔 잠을 잘 잤는지 소소한 안부를 물었다. 이수연은 늘 활기차게 아침 공기에 대해 이야기했고, 김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차가운 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말을 온전히 담아내는 깊고 편안한 그릇이 되어주었다. 일주일에 2번 열리는 아파트스, 단지의 작은 장터는 그들의 새로운 데이트 장소가 되었다. 김민준은 평생 책만 파고 살아온 사람이라 장보는 일에는 서툴렀다. 그는 이수연이 교수님, 이 무가 더 단단하고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신선한 채소를 고르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이수연은 그런 그의 시선을 느끼며 교수님은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라고 물었고,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 선생이 해주는 건 뭐든 다 좋습니다 라고 무심한 척 대답하곤 했다. 그럴 때면 이수연의 얼굴에 소녀 같은 웃음꽃이 피어났다. 때로는 그녀가 그의 집으로 올라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고, 때로는 그가 그녀의 집으로 내려가 그녀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었다. 그들은 젊은 연인들처럼 열정적으로 사랑을 속삭이거나 미래를 약속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그런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질 역해의 노을처럼 은은하고 오래된 책처럼 깊이가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았기에 기댈 수 있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기에 채워줄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마지막 남은 계절을 함께 걸어갈 가장 편안하고 든든한 동반자였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그들은 함께 원예시장에 갔다. 공동 정원에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할 만한 특별한 나무를 하나 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수많은 꽃과 나무들 사이를 거닐던 두 사람의 발걸음이 한 곳에서 동시에 멈췄다. 그곳에는 아직 꽃망울을 터뜨리지 않은 작은 동백나무, 동보 한 그루가 있었다. 동백이군요. 김민준이 나직이 말했다. 네,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알리는 꽃이죠. 이수연이 화분을 쓰다듬으며 답했다. 동백, 그 꽃말은 기다림.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생각을 읽었다. 오랜 외로움의 겨울을 견뎌내고
인생의 황혼역에서 마침내 서로라는 봄을 만난 그들에게 이보다 더 어울리는 나무는 없었다. 그들은 가장 크고 예쁜 토분과 함께 동백나무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자리에 두 사람은 함께 흙을 파고 나무를 심었다. 김민준이 나무를 단단히 붙잡고 이수연이 그 주위로 부드러운 흙을 덮었다. 마지막으로 물뿌리개로 물을 흠뻑 주자 푸른 동백나무 잎사귀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 작은 나무는 마치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하는 듯했다. 상처받았던 과거의 흙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의 보살핌 속에서 미래의 꽃을 피워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무를 심고 난 후 두 사람은 베란다의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이수연이 나온 따뜻한 국화차를 마셨다. 향긋한 차 향기가 가을 오후의 공기 속에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그들의 시선은 함께 심은 동백나무에 머물렀다. 아직은 작은 나무 한 그루일 뿐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머지않아 다가올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나면 저 나무까지 위로 붉고 아름다운 꽃송이가 피어날 것이라는 것을. 김민주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옆에 앉은 이수연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다. 흙이 묻어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강인한 손이었다. 이수연은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손을 부드럽게 마주 잡아주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가꾼 작은 정원과 새로 심은 희망의 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등 뒤로 지는 가을 햇살이 길고 따뜻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인생은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한쪽 문이 닫히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김민준 교수님과 이수연 선생님처럼요. 두 분은 각자의 외로움 속에서 수많은 계절을 홀로 보내셨지만 결국 가장 가까운 곳, 늘 지나치던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로의 봄을 찾아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놓쳐버린 봄을 아쉬워하고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 정원을 함께 가꾸어갈 사람을 이미 만나셨나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 모든 만남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